박영환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자, 오늘 설날 아침인데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곧 당 간판을 바꾸죠. 박정희나 트럼프를 연상시키는 공화당도 거론되는데 국민이 바라는 거는 그 화려한 이름은 아닐 겁니다. 윤핵 의원 같은 낡은 세력과의 절연, 또 망상적 비상계엄에 대한 통렬한 반성 없는 개명은 공허할 뿐입니다. 보수의 자부심은 당의 이름이 아닌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 박정희의 국민의료보험, 김영삼의 금융실명제, 이명박의 교통혁신까지 보수 정당은 국민의 삶을 도약시킨 원조였습니다. 지금처럼 쪼그라들고 부끄러운 보수로는 건강한 나라 발전을 이끌 수는 없죠. 겉만 황금으로 도금한 당명에 기대는 대신에 이 폭주하는 거대 여당에 맞설 혁신적 비전, 미래 정책을 내놓으십시오.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동신대를 가야 하는 이유. 취업이 잘 되니까. 장학금이 많으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무료 스쿨버스에 멋진 캠퍼스까지. 학생이 행복한 대학, 동신대학교.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사거리 9호전 장례식장. 대한민국 AI와 청정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는 해남. 그 눈부신 비전이 에코프라임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만나는 모든 것을, 누리는 모든 삶을 더 높게. 해남의 가치를 바꾸는 명품 아파트. 해남 정하 에코프라임. 1544-0406 정하토건.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오늘은 예고해드렸듯이 설특집 기자 4인방의 정치 수다로 준비했습니다. 네 분의 정치 전문 기자 자리하셨는데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죠. 자, 투머치 토커로 유명한 이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인삼 네, 떡국 먹었습니까? 떡국을 먹어야죠. 네, 이 방송 때문에 제가 아침도 그런 채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오후에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도원 데일리한 정치부장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장날의 한겨레 신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야당을 출입하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영입니다. 네, 네 분 반갑고요. 저희가 이 네 분을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고민했던 부분이 발군의 취재력입니다. 발군의 취재력, 이 날카로운 분석력, 이걸 봤는데 이 발로 뛰는 기자들의 생생한 현장 얘기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설 연휴 밥상머리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겠지만 최대 관심사는 6.3 지방선거죠.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요 선거구에서는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은 선거 압승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 국민의힘은 보수 재건의 발판으로 삼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죠. 최대 승부처는 역시 이제 서울, 부산 이렇게 빼놓을 수는 없는데 먼저 서울시장부터 좀 살펴보죠. 이제 5년 만에 탈환을 벼르는 민주당은 전현희,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그리고 김영배, 현역 의원들의 정원호 성동구청장까지 출마 너시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 나경원, 안철수, 신동욱, 윤희숙 전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점은 이 대통령이 공개 칭찬한 이후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여권의 정원호 구청장, 그리고 이 장동혁 대표와 최근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공천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탈당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장 레이스의 변수는 무엇이고 어느 당이 차지할까요? 궁금합니다. 강찬호 의원은 어떻게 봐요? 뭐 논란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나서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윤희숙, 이분은 뭐 아마 이제
그 경선에 나가겠죠. 그건 뭐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동욱 그리고 나경원 이런 이제 최고위원이나 중진 의원급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좀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경기도에 지금 지역구가 있는 안철수 의원이 자꾸만 당권파 주변에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저께 안철수 의원한테 전화했는데 마침 막 미국에서 돌아왔더라고요. 실리콘밸리 보고 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출마설이 돈다 그랬더니 그분 특유의 어투 있잖아요. 에이 안 나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지금 이거 나가려면 저는 경기도에 주소가 있는데 서울에 주소를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90일 이상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안철수 네. 의원 지역구에 누가 그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를 노리는 거 아니에요?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죠. 뭐 이런 김민수 최고위원이 굉장히 지금 지역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산 북구에도 또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헌금 논란도 불구하고 출마할 경우에는 뭐 거기에 지금 출마할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당 지도부에서 뭐 공천해 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어갖고 지금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방선거 특히 광역자 이런 그 국회의원급 이런 분들은 이 김민수 최고위원의 어떤 공천과 지금 자꾸 연계돼서 얘기가 도는 이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등을 떠미는데 그 김민수 최고위원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맞나요? 저도 뭐 틀림없이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뭐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원외니까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럼요. 도전할 수 있지만 나경원 대표, 안철수 대표, 신동욱 최고 이런 분들은 이제 배지를 떼고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저는 이런 인분들 총동질하고 있는 분들은 다 사심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선거를 승리를 이끌겠다는 생각보다는 너가 좀 나가줘야 거기서 보궐선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사심이 100% 있다고 봅니다. 사심이요? 사심이가 아니고 사심. 근데 그런 예. 그런 경우에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광역도 잃고 예. 해당 지역구마저 잃어버려서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네. 우리 장나래 기자는 어떻게 봐요? 근데 이제 확실히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오세훈 후보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아하. 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인 그래요?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뭐 얘기하셨듯이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신동욱 의원을 최근에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뉴페이스다라는 뉴페이스다. 걸 들어서 장 대표도 뉴페이스가 경선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뉴페이스가 사실 신동욱 네, 최고위원이네요. 신동욱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사실 오세훈은 변함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경선이 오히려 재미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꼭 그렇진 않다. 이런 분위기를 당에서 자꾸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동욱 최고위원하고 오세훈 현 시장이 경선에서 붙으면 누가 유리해요? 사실 5대5로 확정이 돼서 오세훈 시장 쪽이 이기는 게 아니냐. 그리고 현역 프리미엄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새 바람을 또 일으킬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당신 뭐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경선에서 붙으면 재미는 있겠네요. 근데 바람이요 네.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에서부터 뭔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들인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의 제일 중요 포인트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같이 나가야 서울시장에 누가 나와야 내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지방선거 물론 교차 투표도 일어나지만 줄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서울 425개 법정동에서 다 이겨본 전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지지층에도 충분한 소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출마하려는 시의원, 그다음에 구의원 출마하려는 분들은 오 시장과 함께 나가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과연 그렇게 바람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거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다만 이제 장도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른바 당권파에서 오 시장을 물리적으로 잘라내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그 사법 리스크를 문제 삼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경선 자격을 박탈한다는 거죠. 네, 아니면은 별도의 뭔가 감산 조항을 넣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변수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의 지금 거취죠. 네. 만약에 3개월 당원권 정지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당직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서울시당의 사고시당이 돼요. 서울 사고시가 됩니다. 국민 입장에선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럼 이제 중앙당이 관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세훈 시장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현재의 구청장 후보들, 네. 구의원, 시의원 후보들 이 사람들도 공천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하고 오히려 척을 짓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당권파 쪽에 붙었던 이런 후보들이 공천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서울시 전체 기관 조직이 흔들리게 되고 서로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공천이 되더라도 밑에 기관 조직이 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세훈 시장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그런 국민의힘의 내분이 이런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제 민주당은 정말 탈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 밀어붙이고 있고 되게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내부에서 이제 누가 이제 시장 후보가 될 거냐예요. 정원호 청장이 유리합니까 정말? 사실은 제가 그 청취자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추석 때 이제 정원호 구청장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둘이 친한 사이예요? 아니요. 그 사실 그 같은 정씨긴 한데 그분이 어디 정씨이신지도 제가 모르는데 이름도 보니까 하나 비슷한 게 같은 게 들어있네. 성만 같은 줄 알았더니 원자까지 갔네. 이거 좀 수상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추석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X에 올리고 정원호 구청장이 좀 굉장히 부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직 정원호 구청장으로 확정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경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지금 당원들이 원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어떤 후보냐? 그 모델은 이 조란 맘단입니다. 그 뉴욕시장이 된 맘단이처럼 이것도 좀 무상으로 하고 저것도 뿌리고 이런 과감한 진짜 좀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대협 선전부장 출신이긴 한데 출신은 운동권이지만 이미 45살부터 이제 구청장을 했단 말이죠. 완전히 이제는 12년 동안 구청장을 해서 행정가로서 이게 완전히 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과감한 정책을 펴기 어렵고 그래서 한강버스 문제만 해도 지금 뭐 다른 민주당 후보들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 오히려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용으로는 뭐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경우에도 다른 민주당 뭐 전현희, 박홍근, 서영교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때려 부술 수도 있다. 그런 그렇죠. 정도의 강경한 입장인데 정원호 구청장은 멀쩡하게 잘 지은 건 왜 때려 부수지? 이제 행정가 스타일은 그렇게 과감하게 지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과연 정원호 구청장이 경선 과정에서 맘단이처럼 이 민주당 당원들의 이거에 부응하는 걸 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맘단이처럼 질러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본선에서는 굉장히 정원호 구청장이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선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 저는 맘단이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탁 그런데 제가 들으면 딱 요거가 느낌이 오는데 우리 민주당이라고 하셨고 그냥 우리 정원호라고 하신 게 지금 있어요. 프레임 중에. 그래서 이거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수상한 뭐 의심이 사실? 말버릇이라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농담했습니다. 자, 우리 그런데 민주당의 당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격한 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요즘에는 변화가 많이 감지된다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면서 뭔가 실용이라든가 합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가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사태 등으로 인해서 불거진 그 민주당 지지층의 분화 양상을 보면은 중도 보수로 우클릭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정원호 구청장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이 김용 전 부원장 그 국회 출판 기념회에 또 모습을 나타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뉴페이스잖아요.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게. 근데 그 강점이 너무 빨리 나왔다 이런 평가들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뉴페이스라는 거는 사실 선거 직전에 딱 나와서 막 반짝 이 사람이 누구지 관심 끌다가 갑자기 얼떨결에 이렇게 당선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지금 행보를 보면 뉴페이스 말씀하신 대로 뭐 출판 기념회도 가고 그러니까 뉴페이스라고 보기 좀 어려운 행보들도 있는데 그런 행보들 자체가 좀 시기상으로도 정원호가 이제 앞으로 많이 검증을 받을 시간도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선 이런 가능성들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요. 언더독의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대통령의 픽이기 때문에 언더독으로서 꺾고 나가는 그런 종류의 서사는 사실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자기가 어떻게 잘 채워 나갈 것인가 그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정원호 청장이 특히 이 김용 왔다는 거는 최근에 민주당이 명청 전쟁에서 결국 친명계가 이제 승리를 했고 그런 관점에서 본인이 확실하게 친명의 인증을 받고 또 이제 대통령하고도 확실하게 원팀이다 이런 걸 보이는 차원에서 아마 거기 간 것 같은데 이건 또 반대로 양날의 칼이에요. 김용 이분 뭐 지금 누가 봐도 지금 3심 가가지고
굉장히 지금 범죄 혐의가 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반칙으로 막 그냥 지금 대법원 압박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콘서트 하고 있고 이런데 굉장히 그 중도나 상식 있는 국민들보다 비호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명 눈에 들기는 뭐 들었는 건 좋겠지만은 서울시장이란 거는 굉장히 그 서울이라는 데는 알다시피 주 스윙일이기 때문에 그 중도를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지금 장동혁하고 각을 세우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과연 이것이 본인한테 정말 득이 될 것인지는 정원호 청장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 그러니까 정원호 청장이 그 출판 기념회 간 거는 약간 정무적 판단에 미스일 수도 있다. 그럼요. 저는 잘못된 선택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짤막하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탈환할까요? 짧게. 저는 지금 이대로 가면 탈환한다고. 탈환. 저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이제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과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디커플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가 모르겠습니다. 그 탈환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국민의힘이 분열되고 지리멸렬한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고 봐야죠. 지금 오세훈 시장은 정원호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장동혁 대표하고 싸우고 있어요. 두 개의 적을 어떻게 동시에 막습니까?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을 넘어 국민의힘의 자멸로 가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부산 역시 국민의힘이 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이고 민주당은 여기를 탈환해야 정말 압승을 거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역 박형준 시장,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초선 주진우 3파전 당내 경합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은 전재수 의원 출마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위원장직 내려놓으며 배수진 쳤는데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에서 이미 3선에 성공해서 지지 기반이 탄탄하고 지역 여론도 뒷받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변수는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입니다. 자, 이 부산 쪽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정나래 기자. 처음에 이제 전재수 장관이 사퇴를 했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이 이게 좀 많이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봤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사실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통일교 의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의원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실 박형준으로 되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김도읍, 뭐 조경태, 뭐 주진우 이런 의원들로 또 되냐? 그러니까 사실 후보가 뭐 마땅치는 않은 상황이고 전재수라는 사람이 너무 강한 건 사실인데 이제는 전재수 수사 결과라든지 그 통일교 여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거가 변수가 아닐지 사실 그거 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박형준으로 현역이 더 낫지 않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전재수 대 박형준으로 하면 지금 구도라면 전재수가 좀 더 유리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경찰 수사가 요 부분을 깔끔하게 그 남아있는 시간을 볼 때 그걸 밝혀내기는 어렵지 않나요? 제가 봐도 그렇고요. 뭐 경찰 수사를 저희가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은 뭐 특히나 선거가 다가오면은 경찰이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자체에 대해서 소환하는 것도요 쉽지 않을 거고요. 뭐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전재수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조금씩 옅어질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옅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유권자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확고한 생각을 또 갖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전재수 장관의 그 통일교 게이트 관련 의혹은 그 사실 어떻게 해도 양쪽 당을 뽑는 확실히 굳어있는 콘크리트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니고요. 중도층한테. 예, 소위 말하는 떠있는 층, 중도층이 이게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투표소에 나가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어쨌든 이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토양 자체가 아직은 보수에 유리, 스윙 스테이트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토양 자체는 보수에 유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 좀 수사가 진척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본인도 부산 전역에 플랜카드를 붙이고 나서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 어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유의미한 수사 전개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지금 경찰이 말입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정권의 충견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어. 무능한 것도 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전재수 이분 터진 게 언제입니까 지금 두 달 훨씬 넘었는데 제가 보니까 딱 이 좌파 언론, 진보 언론에서 벌써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지금 2달 넘게 지금 하는 것도 뭐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경찰이 지금 뭐 수사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진척이 전혀 없으니까 야 경찰 빨리 매듭 지어라. 그러니까. 지금 예비 후보 지금 등록해야 되는데 전재수 그럼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출마 못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지금 이렇게 오래 닥달하는 지경을 하고 있어요. 이 언론의 보도 태도도 굉장히 문제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그 수사에 대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공소시효 지금 저 뇌물죄하고 저 정치자금법 이거 다 작년 12월 30일이나 최근에 공소시효 만료 7년 돼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뭐 했어요 지금? 그리고 이런 지금 상황 그런데다가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브리핑도 안 하고 뉴스가 안 나와요. 제가 볼 땐 아까 저 다른 기자님들 말씀하신 대로 어정쩡하게 있다가 그냥 출마해버립니다. 그리고 출마하고 선거 시작되면 그다음에 경찰이나 검찰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선거철에는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겠죠. 아니 수사 자체를 안 해요. 수사 자체를 안 하고 설마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도 서랍에 집어넣고 그것을 중지시키는 거에 대한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왜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검수완박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전재수 예정대로 나갈 것 같고 제가 저 부산 쪽 조금 취재한 것은 이제 국민의힘 쪽인데 오늘 김도읍 의원이 이제 완전히 안 나가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도읍이 제일 유력한 카드였는 이유가 부산을 동서로 나누게 되는데 보통 동부산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서부산이 강서구라든가 거기가 좀 이렇게 좀 젊은 층도 많고 개발이 많이 돼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서부산의 지역구가 있는 분들이 나오면 거기에 서부산이 약한 데를 커버할 수도 있고 해서 그 적임자가 바로 김도읍이고 또 이분은 중도 성향이잖아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문제에서 강력하게 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제일 중요해서 하면 부산을 도읍지로 했을 때 이분이 나와야 된다. 김도읍 해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분이 오늘 안 나가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것부터가 벌써 빨간불이에요. 이분이 지금 나 나가봤자 진다. 이런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강찬호 기자는 여기로 수성을 못 할거라라는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주진우 의원입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현상인데 주진우 이분이 지금 최근에 자기는 별로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안 했는데 여론조사 올리니까 순식간에 2자리 오르면서 입이 막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좀 변수가 되겠네요. 변수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 상당히 출마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진우 의원이 나올 경우에 조금 어떤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자, 나머지 우리 장나래 기자 포함해서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결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으로 기대 걸고 있는 건 이게 다 민주당 판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부산이 잡아줬던 적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막판에는 역시 또 기대하고 있다. 그렇죠. 막판에는 몰린다 이런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요. 구가 15개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1개 구에서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고 그 이전에는 김문수 후보가 다 이겼거든요. 나머지 구에서 부산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판인 건 맞는데 지금대로 가면 여당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전재수 전 장관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다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진우 의원은 약간 이제 새로 나온 뉴페이스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후보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찬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서부산 동부산 변수 이게 상당히 구도상으로 유의미한 부분인데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동부산에서도 부촌 중에 부촌이라는 이제 해운대갑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제 과연 나왔을 때 그 좀 서부산 동부산 서부산의 이 개발 소외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조금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북갑에서 재보선이 열린다는 걸 또 눈여겨봐야 되는데 전재수 장관이 나오면 이제 북갑에서 보궐선거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부산시장하고 러닝메이트처럼 사실 같이 치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경선에서는 좀 약하다고 그래서 본선에서는 이렇게 좀 중도의원 확장력이 있는 후보인데 북갑에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를 공천하느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박형준 후보의 중도 지형을 잃게 만들고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후보가 붙게 되면 본선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갑에 나올 만한 이름 있는 후보가 없는데 만약에 조국 혁신당 대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전재수 시장 후보하고 조국 대표가 같이 만약에 유세차에서 손들고 유세라는 이런 게 오히려 표를 끌어들일 것인가 부산 시민들의 거부감을 자극할 것인가 이런 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던데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합당하려고 그래서 좀 더 가성 가능성이 높은 전북 군산 뭐 이런 데 전략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국 후보가 그 북갑에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고 지금 좀 전에 말한 조국 후보가 나와서 과연 러닝메이트가 만약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시 이제 부산대 의대 조민 하여간 불공정 비리 위선 이런 게 또 재소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제발 조국이 부산에 출마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대구도 조금 관심이 있는 부분이 이제 출마자들 때문인데요. 이제 주호영 국회 부의장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유해가 의원 등 이제 국힘 현역 의원만 이미 5명에다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제 보수 여전사로 이제 많이 상징화돼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10화전 얘기 나오는데 누가 후보가 될지 이제 궁금하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한번 동원해보자라는 얘기도 있는 모양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추대론도 있고요. 요거는 짤막하게 의견을 들어볼까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려운 지역 나가겠다고 하는 현역 의원 없고요. 좋은 지역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만 지금 많잖아요. 근데 추경호 의원이 지금 여론조사로는 제일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무난하게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현역 의원이 공천이 되면 그 지역에 보궐선거 생기잖아요. 거기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가가 저는 제일 포인트라고 봅니다. 대구 경북이 지금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에 추진이 되면은 이 대구보다 경북이 보수세가 더 강합니다. 그러면은 김부겸 총리도 쉽게 결단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 올해 이 청취자분들께서 실감 못하실 수가 있는데 벌써 69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하방에서 외직으로 나가기는 사실 그게 정치의 마지막 커리어가 됩니다. 과연 김부겸 총리께서 총리까지 하신 분, 그래서 대권 꿈이 있는 분이 과연 하방에서 외직을 맡으려고 할 것인가, 이거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본인은 지금 국민의힘에 많은 현역 의원들이 대구시장 하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분이 후보가 되면 거기서 보궐선거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호영 부의장이 대구시장 후보가 된다, 그러면 수성갑에서 보궐선거가 열려야 되는데 수성갑은 본인이 국회의원을 했던 부분이고 2016년 총선에서는 본인이 62.3%의 득표율을 받으면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못 지르고 거기서 국회의원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저는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느냐, 그래서 보궐선거가 어디서 열리느냐, 예를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달성이나 유영아 의원의 지역구인 달서갑에서는 보궐선거가 열리나 마나요. 거기는 김부겸 총리가 나가봤자 안 되고 수성갑에서 열려야 김부겸 총리가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김부겸 총리는 국민의힘의 경선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어디서 보궐선거가 열리냐 이것까지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노는이 선거에 나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냐 보궐선거냐 이런 거 주의 깊게 살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네. 자, 우리 정도원 기자가 하방, 외직 이런 표현을 하니까 제가 조선시대로 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이제 가만있어 봐. 저기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이 충청도 캐스팅보트인데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시간은 없는데, 자 이제 이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잖아요. 충청 지역이 여기도 이제 거대 통합특별시장 한 명을 뽑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할지, 요즘 뜨는 영화 있잖아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출마 여부를 포함해서 여기도 국민의힘이 수성을 할 수 있을까요? 장나래 기자 어떻게 봐요? 점점 어려워져서 오히려 이걸 반대하고 통합에 지금 반대를 하고 나선 게 아닌가. 사실 반대 명분이 잘 없잖아요. 본인들이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추진을 하니까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강훈식이 되니까 안 된다라는 지금 반대 근거거든요. 그러면서 대구 경북은 찬성한다. 사실 이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강훈식이 지금 될 것 같으니까 안 된다. 강훈식은 근데 사실 이 자리 말고도 어울리는 자리가 많긴 한데 통합시장이란 또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다음을 바라봤을 때 이 통합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다른 총리나 다른 가능성도 다 일부러 열어두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 기자는 어떻게 봐요? 지금 갑자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이런다지만 사실은 이 통합에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있는 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통합을 먼저 이룬 데가 대표적인 데가 마산 창원 이쪽 아닙니까? 마창진인가요? 네. 여기서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충남하고 대전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붙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지방도였던 게 이제 국도가 되고 국도였던 게 지방도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 지방자치단체 창원 이제 통합된 이런 거에서 갑자기 그 비용이 확 늘어나요. 확 늘어나 버립니다. 지방도를 다 자기가 인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통합할 때 중앙 정부가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런데 마창진한테는 얼마 줄게 해서 이제 그거 혹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통합으로 인한 비용이 중앙정부에서 조금 주는 돈에 비해서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또 중앙정부가 원래 갖고 있던 인허가권이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합했는데 인허가권 안 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지금 사실은 선결돼야 되는 과제여서 이 부분은 사실 국민의힘만 아니라 민주당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강훈식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는 아직은 이제 50대 50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나가려고 했다가 네, 2부에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손수 가구, 입주 가구, 가구 쇼핑할 땐 꼭 들려야 하는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다양한 유명 브랜드 가구가 최대 50% 할인. 히트다 히트. 365일 할인가는 쭉 계속됩니다. 금호월드 7층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생태도시 담양 수북에서 만나는 신선한 로컬푸드 바로 수북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좋은 것만 주고픈 농가의 정성이 가득한 착한 로컬푸드 바로 수북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행복이 수북수북 건강도 수북수북 수북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광주여자대학교 강인한 지성과 아름다운 감 커리어만 사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 해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히말라야 산맥의 끝자락 차마고도. 세계 3대 트레킹 코스에서 여유로운 체험과 해발 4,500m, 옥룡설산의 만년설까지 해발 2,000m의 1년 내내 봄의 도시 곤명으로 차마고도 여행을 떠나보세요. 여행타운.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박영환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설특집으로 마련한 박영환의 시사 1번지 2부 기자 4인방의 정치수다 이어갑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도원 데일리안 정치부장, 장나래 한겨레 신문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네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들을 좀 둘러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 여야 권력 구도 또 인물을 중심으로 한 지방선거를 좀 진단해 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이제 무산되면서 선거 구도에도 이제 파장이 예상이 되죠. 합당 성사 때 예상됐던 공룡 여당의 단일 대우 전략은 폐기된 셈입니다. 이를 추진했던 정청래 대표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고요. 일부에서는 선거 연대가 이루어지더라도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는 아주 뜨거운 경쟁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른바 안방 호남 지분을 쉽게 양보하기 어렵고 혁신당 역시 그동안 호남은 민주당과의 경쟁, 수도권 영남은 연대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면 승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표 분산으로 인한 예상 밖의 민주당 패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만일 호남 독주가 깨지면 정 대표 리더십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KBC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들이 많은 지역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거연대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당 수석 대변인도 통합은 맞지만 선거연대까지는 어렵다는 식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호남에서는 원래 경쟁 체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궐선거 지역구를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군산을이 지금 생겼고요. 그다음에 평택을인가요? 예, 그렇게 있는데 그 선거연대를 과연 보궐선거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조국당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그 열린 보궐선거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말라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잖아요. 예. 그거 자체가 일단은 이제 연대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민주당 후보를 안 낼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호남이 이번에 정권 심판의 바로미터다라는 유일한 지금 사실 이 정권이 싫다고 국민의힘을 찍는 거는 어느 지역에서도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TK 이런 데만 제외하고는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 사실 뭐 민주당이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합당에서도 사실 엄청난 갈등을 내비쳤고 그리고 뭐 공천 이슈도 있고 결국은 이제 그 견제구를 얼마나 던져줄 건지 이번 선거에서 이제 정청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드러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아무래도 유리한 거 아닌가. 왜냐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정권에 힘을 줘야 된다라는 게 더 많을 거라고 보이지만 지금 어떻게 민주당이 이제 해 나가는지 또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돼서 정권 심판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민 비조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 같네요.
호남에서 다들 정치적 경쟁 구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매기가 필요하다고도 하는데 그 매기를 자처하셨던 분이 이게 선거 직전에 합당을 마치 이렇게 정청래 대표랑 같이 하려는 듯한 모습을 취하다가 이게 또 좌초가 되면서 사실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도 타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우리 호남의 정치자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호남에서 이 빡센 경쟁이 펼쳐졌던 게 이제 2006년 지방선거가 있고 이제 2016년 총선이 있는데 2006년 지방선거는 이제 당시 열린우리당에 이렇게 실망해가지고 우리 호남의 유권자들께서 이제 기존의 민주당 아주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은 전북지사밖에 당선이 안 되고 광주시장하고 전남지사는 전부 민주당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2016년 총선 때도 이렇게 반문 정서가 세게 불면서 안철수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하고는 모두 전부 여건이 다르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바로 섰고 이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뽑아가지고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듯이 좀 국비 폭탄도 받고 해가지고 좀 지방을 발전시켜야 될 텐데 지금 어떤 실망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조국혁신당이 탄력을 받아서 경쟁구도 만들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이번 합당 논란에서 제일 치명타를 먹은 게 바로 정청래, 조국 두 사람이 호남에 공들여 했던 밭입니다. 망가졌어요. 한마디로 왜 망가졌느냐. 보통 조국 당제 지지율 2% 얘기하는데 2%가 왜 나오냐면 수도권 이런 데는 1% 선이고 호남이 뭐 10% 정도 되다 보니까 합산해서 이게 2%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호남에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결국은 이 명분도 없고 그리고 손쉽게 그냥 자신의 당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져가려는 이러한 그 하여간 불로소득을 노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이번에 그리고 결국은 큰 틀에서는 민주당 지정 전체를 흔드는 그래서 악재를 만든 셈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번에 이제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에 좀 앞으로 순항을 바라는 호남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는 가버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정청래 대표로서도 안타까운 게 정청래 대표가 지역구는 마포고 출신은 충남인데 이분이 지난번 작년 대선 때 보니까 지역 여기 누비는 유세를 그 골목골목 유세위원회인가 이재명 대표 보면 중진 의원들 그 유세 조직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기 지역구가 아닌 호남으로 간 사람이 정청래입니다. 그래서 박지원하고 정청래 이 두 사람이 전남을 맡았는데 아니 도대체 마포인 사람이 어차피 다 이재명 찍는 지역에 왜 가? 했는데 가보니까 결국은 정청래 청따를 모으려고 간 거 아니냐. 가가지고 유세는 사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재명 유세.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정청래 대표 지지하는 당원들을 모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결국 이번에 보니까 호남에서 이거 뭐야? 이렇게 결국 이런 합당 논란으로 당 전체를 어렵게 만들어? 이러한 반발이 더 일어나게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측면이 저거잖아요. 아까 조국 대표하고 이 정청래 대표가 이제 동시에 타격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제 이제 호남 선거에서 예를 들어 민주당 쪽으로 민심이 쏠리면 정청래 대표는 크게 또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정청래 대표 관계 없죠. 그건 오히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조국당하고 합당하려던 이러한 기도를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이 막아가지고 이재명 민주당으로 치르는 거죠. 그게 이재명 민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 친명당으로 치르는 선거라고 봐야 되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김민석 총리의 거칩니다. 이분이 4월이나 5월 늦어도 지방선거 한 달 전에는 총리를 관두고 나와서 아마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가 100% 정청래 리더십으로 치러지냐? No. 김민석 총리도 전국을 돌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꼭 좀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김민석 총리가 그때는 굉장히 평의원으로서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보통 총리 선대위원장설은 취재를 잘 해왔네 정말. 아니 그게 논리상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취재가 아니고 논리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했으니까 저는 취재와 논리가 맞을 때 보통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이제 여당의 선거는 대통령 얼굴로 그것도 이제 집권한 지 1년 만에 치른 선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게 맞고요. 조국 혁신당에 이제 궁금한 거는 도대체 뭘로 각을 세울 거냐. 예를 들면 선거를 할 때 민주당이랑 각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잘못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각을 세우면 되는데 조국 혁신당은 호남에서 뭘 가지고 소구할 겁니까?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탈원전 한다더니 왜 탈원전 안 해? 그다음에 검수완박 한다더니 왜 보안수사권 존치한다 그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역풍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호남 민심도 제가 볼 때 실용, 실리 이런 것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발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인 부호로는 소구하기 힘들다고 보고 윤석열 정부 때야 이제 누가 더 반여 선명성을 드러내느냐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마땅한 선거 포인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국당이 곧 소멸할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담양, 여수, 영광, 강진 등에서 이제 민주당, 혁신당 정면 대결이 예상이 되는데
뭐 상당수 지역구에서는 조국혁신이 앞서 있는 곳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호남에서는 진보당까지 3자 구도가 펼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진도 군수가 처녀 수입 그 발언으로 해가지고 제명당했잖아요. 그분이 원래 무소속이었다 민주당 입당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다시 무소속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의 어떤 생각을 좀 담아냈다. 이제 거친 표현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남 분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핫하게 붙다 보면 수도권에서까지 약간 분열된 표심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조국혁신당이요. 예를 들면은 그 어려운 지역구들에서는 연대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이제 호남에서는 붙고 그다음에 수도권, 영남에서는 연대를 해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뭐 정리 작업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갈등이 커지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통합추진위원회라는 걸 뭐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갈등 조정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요. 조국혁신당은 만약 조국혁신당이 출마해서 민주당 후보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또 이제 그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랄까 그게 상처가 될 가능성이 커가지고 알아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조국당과 선거연대 이르다. 선거연대는 이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조국 대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의 시혜를 바라지 않는다. 네. 그러면 어떻게 봐요? 시혜를 바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 그 내심이 드러난 것이고요. 결국은 그 이제 사실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조국 그 대표는 어떻게든 성사시켰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활로였는데 저는 아주 이것을 약간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과 대한민국 모두 바뀌고 있어요. 지금 조국 대표나 또 정청래 대표로 상징되는 이 구주류 한마디로 친노, 친문, 운동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시대, 뭐 노무현, 문재인 들먹이면은 그냥 다 죽창거 들고 따르는 이런 그 사람들의 시대가 가고 민주당 성향이더라도 저 이념이 아니고 실용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선거연대는 그냥 포장이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조국당이 선거 후에 흡수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조국 대표도 어떤 스텝을 밟을지 사실 이게 이제 지방선거 때 관심사죠. 근데 광역단체장보다는 지금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그런데 여기 다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그런데 정춘생 의원이 민주당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 선거 지역에는 후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평택을 딱 떠올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장나래 기자는 그러면은 이 조국 대표가 평택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사실 근데 지금은 더 전북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부산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부산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이랑 붙는 거 아니냐는 둥 걱정이 많아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막 가능성과 아까 말씀하셨던 러닝메이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 평택 얘기도 나오지만 본인 이제 심산으로는 아무래도 군산을 조금 더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니, 군산도 민주당 귀책 사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두 곳 다 내지 마라. 네, 내지 마라 하면서 이제 근데 사실 조국 대표 정도 되면 경쟁을 아예 안 하고 딱 자리를 받는 게 맞느냐 이게 사실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합당이 됐다면 어려운데 나가야죠. 근데 합당이 무산됐기 때문에 오히려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본인의 정치적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을 이겼다는 상징성을 본인이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 군산을 그리고 전략공천 지역으로 했잖아요. 당이 그게 아주 함의가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합당 과정에서 친명이나 많은 의원들, 특히 전북 그 의원들이 완전히 그냥 우리가 주머니 속에 공깃돌이냐, 이 그야말로 우리 텃밭,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이런 군산 이런 데를 세상에 지금 갑자기 뭐 지지율 2%도 안 되는 당 저기다 그냥 무혈로 주겠다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사실은 합당 반대의 사실은 실질적인 이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당이 무산된 마당에 다시 그것을 조국당이 무슨 귀책 사유가 했으니까 그건 우리 조라는 얘기가 성립되기 어렵죠. 네. 우리 이 정도훈 기자는 이 질문을 할게요. 조국이 배지를 달고 돌아올까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사실은 대권 주자로서의 이 생명력은 소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고
달고 올 것 같아요. 어떤 수를 써서 물구나무를 써서라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죽는 것이고 사직생 생적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북으로 후퇴를 해서라도 배지를 달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거는 죽는 길인 것이고요. 그동안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부산, 문재인 대통령 부산, 저기 이재명 대통령 안동, 이 호남의 그 콘크리트 지침을 바탕으로 영남의 표를 깨울 수 있는 이런 소위 말하는 동진 전략 그리고 동쪽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정이 되었었고. 죄송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안동에 출마를 했었나요? 개항을 출마하진 해나가죠. 않았죠. 고향이 안동이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조국 대표가 고향이 부산인데 조국 대표가 고향이 부산인데 전북으로 후퇴해서 배지를 내고 내가 어떻게 원내로 들어와 보겠다. 이거는 글쎄요 대권 주자의 길은 전 아니라고 후퇴 봅니다. 정도가 아니고 전북에서 뭐 어떻게 민주당하고 약간 뭐 전략 뭐 귀책 사유에 갖고 만약 된다 그러면 꽁으로 먹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정말 저도 까미 안 된다고 같은 봅니다. 생각이고요. 네. 그 싸워서 이겨야 돼요.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그렇게 됩니다.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사직생 생직자 말씀하셨는데요. 죽은 사람들은 기억이 나지 않아 갖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직사네요. 그럼 사직사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생명을 부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근데 이번에 굉장히 저는 그 합당 과정에서 드러난 게 민주당 친명 세력이 갖고 있는 조국 대표는 뿌리 깊은 반감입니다. 그 왜냐면 참 합당 이제 반대가 불길이 확 일어난 게 여러 대목이 있는데 대표적인 대목이면 유시민 참전. 유시민이 뭐라 그랬어요? 조국 대선 주자 되려면은 큰 집 가라. 저 민주당 합쳐라. 이 순간 완전 폭발한 거예요. 야 조국을 이 당에 들여서 그 숙주 기생충 논리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 유시민 전 장관이 그러면 엑스맨 역할을 이번에 했나? 내상 컸습니다. 네. 네. 자 야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게도 어떤 리더십과 정치적 운명의 심판대, 시험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제명 계기로 개혁신당과의 선거연대 틀어졌고요. 결국 각자 도생의 길을 갖게 됐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장한이 세 사람 힘이 엇갈리고 정치적 위상 변화는 물론 보수 진영 재편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위원 확장 요구에도 결국 한 전 대표를 내쳤잖아요. 그래서 집토끼 결집에 더해 이제 산토끼까지 함께 잡아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됐고요. 선거에 패한다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승리하면 보수의 대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들 보십니까? 과연 선거에서 패배한다고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까요? 저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예. 안 물러난다. 저게 무서운 얘기예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는 어떻게 하면 젖잘싸 할 것이냐. 졌지만 잘 싸웠다. 잘 싸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뭐 물러나지 않을 포인트를 만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물러나는 요구 거세면 아마 재신임 투표를 아마 그때 쓸 겁니다. 그러면 보수 대표로서 입지를 확실하게 굳혔다는 건 결론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선거가 전거를 아마 참패 가능성이 큰데 참패했는데도 이상한 그 구실을 둘러대면서 그 대표직을 유지하는 대표를 과거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대표는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또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당심이나 민심에서 쫓겨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기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상한 논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본인들이 한동훈 내쳤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도 지금 계속 그 당을 흔들고 그다음에 윤호개인 세력 이분들 그렇게 뭐 아주 개념 없는 분들 아닌데 이런 분들을 계속 자극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계속 지금 강성으로 만들어서 저희 지도부가 정말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모시고는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든 원흉들이 지금 당 안팎에 있다. 뭐 말하지 않아도 뻔하죠. 그게 다 한동훈,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도부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졌기 때문에 우리 책임 없다. 아마 이런 논리들을 빌드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니 한동훈을 내쳤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한동훈 탓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장동혁 대표라든가 그런 사람들 직접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지만 누가 봐도 좀 지도부와 심정적 연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하니 저는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사에 일찍이 유례가 없는 졌는데도 책임을 안 진다.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욕을 듣는다면은 그 무슨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프레임 때문에 내란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란 정당이 되는 거예요. 네. 선거 결과의 책임을 안 지는 거 이것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어떤 행보와 선택을 하게 될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아까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얘기 들어보니까 좀 험난해 보이는데 우리 장나래 기자
어때요? 한동훈 대표도 가시밭길입니까? 꽃길입니까? 이게 진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선거를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안 나가면 그럼 그렇다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선거를 당원도 아닌데 선거를 돕기도 애매하고. 토크 콘서트. 네, 뭐 새를 모일 수는 있겠죠. 근데 1만 5천 명 다음에 또 모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미지수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무료로 하면 모이지 않을까요? 그 선거법이 선거 끝나고 하면 되나? 어떻게 되나? 네, 그렇죠. 선거 끝나면 또 가능하게. 선거까지 너무 시간이 많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요, 이제 출마를 아무래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보다는 재보궐 쪽으로 아무래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곳을 염탐하고 있을까요? 대구, 부산 얘기가 그렇죠. 요즘 부쩍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주변 친한계 의원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서 지면 진짜 끝이다. 약간 여기서 지면 그러니까. 진짜 막 9% 나온다. 이러면 이제 진짜 정치적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되게 힘들게 결정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그거를 두려워할 수도 실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자객 공천을 예전에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한 자릿수 충분히 예. 가능한 시나리오여서 굉장히 두려운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총선 때 무소속 출마할 때 이제 끝까지 이제 지역구를 어디로 나간다고 하다가 경남 쪽 어디 나가려고 하다가 대구로 틀었거든요. 마지막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연막 작전도 펴야 되고요. 그렇게 무소속으로 생각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도 정말 고난도 게임을 해야 되네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알아듣기 쉽게 이미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뭐 이미 대권 주자니까 굳이 뭐 이 선거에 나가느니 마느니 뭐 배지를 다느니 마느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단계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기에는 생략된 여백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그 주장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고요. 뒤에 그러니까요. 생략된 말은 네. 야 나가봤자 될 때 마땅치 않아. 이게 지금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당사자한테 하기에는 이 쫀심이 상하니까 그냥 둘러둘러 좋게 얘기한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사석이니까 얘기하세요. 이번에 안 나가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안 나가는 게 그러니까 좋고 나가도 빼치는 가능성이 좀 옅어 보인다는 김종인 거죠? 위원장은 이거죠. 리스키한 그 재벌건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깎아먹느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방선거 참패할 거니까 끝나고 나면 당권 갖고 가서 국민의힘에 다시 이제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르는 게 맞다.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분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승민 대표는 이렇게 축출됐을 때 무소속 나가서 당선되지 않았냐 그런데 그건 상황이 다릅니다. 2016년 총선 때는 그때 김무성 대표가 옥세로 나오고 나서 유승민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간 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안 했어요. 아니 그거 사실은 정말 귀책 사유가 있어서 공천 안 한 거 비슷한 것처럼 해서 김무성 공천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조금 다른데요. 그 당시에 사실은 그게 제가 한동훈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로 나온 이유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보수 정치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무공천을 하면서 유승민 전원 지역에 오히려 그 유승민 의원은 자신에 대한 그 핍박을 판단을 받을 유권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아마 그때 이재만 전 그 동구청장이 아마 나오려고 했었는데 붙었으면 아마 유승민 의원이 이겼을 겁니다. 당시만 해도. 예. 자 그런데 이제 장 대표는 이제 이럴 계획인가 봅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제 설 연휴 직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달 당명을 변경하고 인재 영입이 또 공천관리위원회 이미 조정훈, 이정현 두 분 임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새 인물을 수혈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도 벗어나고 지지율도 이제 반등 추세를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인재 영입이도 조정훈, 그러니까 친윤이고요. 그리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도 친박에다가 뭐 윤어게인 논란까지 지금 갖고 있는데 이 인물들로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의힘에 올 것이냐 이거 자체도 좀 의문인 면이 있고요. 조정훈 의원은 얼마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한 거 보니까 지금 상당히 놀랄만한 인물들이 있다고. 그렇죠. 15명. 검증 단계에 있다. 네, 250명이 왔고. 어느 방면으로 놀랄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왜 놀라는 이유가 다양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게 공천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 대표 체제 구축만 오히려 하는 거다. 이 작업 자체가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는 늘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힘 정치인 상가를 다녀왔어요. 상가를 다녀오니까 당협위원장들의 걱정이 이만저만합니다. 그렇죠. 구청장을 내볼래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못되게 얘기하면은 못되게 제가 워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구의원도 내가 공천에서 잘났던 사람들이 구청장 하겠다고 덤비고 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후보를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직접 들었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중랑구청장에는 예를 들어 뭐 정도원, 이번에 예를 들어 영등포 구청장에는 뭐 김도영 이런 인재들을 내가 이제 천거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인재들이 전부 죄송한데
이번에 제가 국민의힘 후보로는 못 나가겠습니다. 전원이 고사했답니다. 전원이 고사했고요. 두 번째 시의원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시의원도 그 지역구마다 한 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나가서 100% 질 텐데 왜 나가? 유일하게 지금 조금 그래도 후보들이 나오는 데가 구의원인데 여긴 중선거구제.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1등을 해도 우리 2등, 3등 해도 한 명씩은 된다. 이것 때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참담하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장도 물러나라고 하는 거지. 그 이유가 그렇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명 변경, 인재 영입 이런 좋은 뉴스들은 나쁜 뉴스에 굉장히 묻히기가 쉽습니다. 어떤 나쁜 뉴스에 묻히냐? 한동훈 쫓아내고 김종국 쫓아내고 또 설 연휴 직전에 충격적인 징계가 있었고 이제 어떤 분이 우리 장동혁 대표를 테토남이라고 치켜올리려고 하더라고요. 과연 테토남입니까? 이게 본회의장에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자리까지 찾아와서 정말 자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선 피하고 이렇게 모니터 보고 있다가 일정 있다고 나가는 거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레이저빔 피하는 정청래하고 딱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견남이거든요. 이 테토남이라고 세우려고 때 애견남이라는 이제 묻히는 것처럼 아무리 당명변경하고 인정입하고 그러려고 그래도 이렇게 막 자르고 징계하고 이번 설 연휴 동안 여러분들 좀 많은 얘기 나누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과연 장동혁 대표가 테토남으로 인식될 것인가 애견남으로 인식될 것인가 잘 봐야 되고 이러다가 지방선거 끝나면 애견남을 당원들은 살려두지 않는다. 아니 지금 테토남이 이렇게 약어로 해서 저는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설명을 자막 띄우세요. 자막. 짤막하게. 그러니까 테토남 뭐예요? 상남자입니다. 상남자죠. 상남자. 애견남은 이제 좀 섬세하고. 애견남도 섬세하고 부드럽고 반드시 나쁜 뜻은 아닌데 정치의 세계에선 별로 좋지 않아요. 또 있었잖아요. 테토남 애견남 그렇습니다. 이게 테스토스테론 이제 남성 호르몬이고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정치 많이 보시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설명을 드릴 필요는 있죠. 이제 좀 좋은 용어 다 배웠네요. 테토남, 애견남. 애견남.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좀 발언이 너무 짧았다 꼭 하고 싶은 말 있는 분에게 20초만 드릴게요. 어느 분? 장 기자님이. 저 이준석 대표 그래도 언급은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준석 대표 사실 뭐 광역단체장에서 기대를 못 걸겠지만 그래도 미세혈관을 좀 파고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지선 이후에 당권 다시 잡을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당권? 네. 아니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과 그렇죠. 어떤 보수 재평 과정. 그렇죠. 네. 뭐 시간이 정말 물 흐르듯 막 흘러간 것 같습니다. 한 시간이. 자, 시사 1번지 설 특집 진행된 기자사인방의 정치수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